안녕하세요. 친절금융 쉬운 경제 24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도 함께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각자 개인 소개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본인은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럴까요? 저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기사가 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P2P 업체에 대한 계속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한 이런 문제들, 저희가 사기 전문 방송 같은 느낌이 드는데 되게 민감하거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빅테크 협약에 대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하나하나씩 기사들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 좀 요즘 장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뭐 요즘 뭐 진행하시는 거나 요즘 어려운 점 뭐 그런 것도 혹시 있으시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눅눅합니다. 우리 지금 녹음 또 녹화를 하고 있는 장소도 이게 지하잖아요. 그쵸. 예, 사실은 딱 요 정도는 사실 완전 지하인데 반지하라고 보통 우기잖아요. 이건 반지하라고 하기 완전 지하야. 그냥 지하 아니야? 완전 지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관이 늘어나게 돼서 지금 현재 4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해드려야 될지 아직 표준이 없고, 그래서 지금 표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실 수 있는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아마 10월 정도에는 정리를 해서 기관이든 아니면 뭐 유튜브를 뭐 이용하든 좀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이탈 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단체하고 기존에 있던 금융교육하는 기관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관끼리 협약이 가능하면 계속 교육 과정이 일어날 것 같고, 근데 이제 기관들도 요즘 워낙 수요처들이 별로 없어요. 그쵸. 여러 사람 모이는 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인원수 조정을 해서 이탈 주민이 대상으로 하는 좀 정기적인 교육 과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든다면 국가에서도 취약계층에게 좀 돈을 제공하고 싶은데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이 단계를 밟아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에 뭐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전 국민에게 돈을 베풀었었는데 금융교육도 사실은 억지로 해야 하는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들을 좀 체계를 좀 잘 잡고 나름의 그 현업에서 금융 강의를 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관심 없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든다면은 그런 것들도 좀 귀를 기울여서 요즘 정부에서 뭐 부동산 요즘 정책에 대해서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도 비슷한 내용들 아닐까. 좀 미리 좀 공청회든 뭐든 좀 이야기 좀 들으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좀 더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당국은. 그렇죠? 근데 미리 싫은 소리를 좀 들으면 나중에 조금 더 개선된 정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밀어붙이고 밀어붙이는 게 잘 안 통하니까 또 싫은 소리, 또 듣기 싫은 거 또 만들고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사 말고 약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양한 의사를 먼저 들어보면 지금처럼 계속 시행착오를 사실 창피하지 않을까요? 내놨다가 말 바꿨다가. 그치. 오늘 아니면 요번 아니면 다음 녹음에 하실 무슨 펀드죠? 뉴딜 펀드. 뉴딜 펀드도 원금 보장 해준다고 했다가 그건 아니라 그건 그랬다.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창피하지 않을까요, 본인들도?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좀 불편한 얘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좀 미리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하시는 게 이렇게 좀 공회전을 낮추고 본인들도 그렇죠. 면이 서야지 계속 추진을 할 거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뭐죠 그게 양치기 소년? 그거잖아요. 지금 늑대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예. 늑대다 하니까 이게 불르면 생각나네. 빨리 연결지어서 빨리 얘기해보죠. 우리. 예. 오늘 준비한 기사가 조선비지의 기사이고요. 8월 7일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네요. 4,000명 투자한 P2P 업체 폐업했고 전 직원 권고 사직에 대표는 잠적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공개된 내용은 그냥 블루문 펀드라는 겁니다. 네. 블루문 펀드 말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잠깐 언급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P2P 투자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 이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지금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었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P2P 업체는 어딘가에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투자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헛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투자면 투자고 빌려주는 건 빌려준 거지. 두 개가 사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원금 떼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돈을 빌려준 건 얘기가 다르죠. 그래도 빌려줘도 원금을 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회사에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식을 사면 투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채권을 사도 투자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다르죠. 왜냐하면 주식은 원금 물어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사업 망하면 어차피 망합니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채권은 다르죠. 그렇죠. 그 회사 망해도 나한테 빌린 돈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자산에 관한 굉장히 큰 혼돈과 그 다음에 기초 자산의 특성에 관한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맞아요. 나도 이거 딱 보면서 그 비슷한 얘기처럼 여기도 딱 처음 시작이 동산 담보 전문 대출업체. 예. 그러니까 담보라고 얘기가 딱 담보는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안전할 것 같고. 보통 우리는 부동산을 생각해서 부동산 담보를 생각하는데 동산 담보 전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뭐지? 보증이 일단 되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되게 좀 재밌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펀드든 아니면 주식이든 거래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증권 투자 상담사라든가 펀드 뭐 투자에 관한 자격증 시험 볼 때 다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 잊혀졌지만. 네. 담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담보가 나누자면 동산 담보, 부동산 담보가 있겠지만 네. 증권업계에서는 동산 담보를 그냥 쓰레기예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내용하고 네. 기초 자산의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동산 담보 전문으로 하는 P2P 업체가 네. 블루문이란 펀드가 있었는데 회사 이름이 블루문 펀드예요. 네. 문을 닫았고 굉장히 이 사장님은 의리 있는 사장님 같아요. 문자를 보내줬대요. 예, 회사 사정으로 운영이 불가피하다. 전 직원은 권고 사직하시길 바란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일하신 급여는 정산해 주겠다. 그리고 굉장히 좀 기쁜 단어가 나와요. 지금 당장 퇴근하시라. 근데 이거 지난번 내가 사기당한 거기도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 직원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거는 이쪽 경험이 있으신 분 되게 속쓰릴 거예요. 왜 급여를 준다고 그랬을까요? 실제로 주지도 못하면서 왜 급여를 준다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취해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의 안 주면서 문자로 그러면은 고객에 대한 응대를 좀 이렇게 하라라는 의미인가? 도망갈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시간 확보? 왜? 이렇게 줘버리면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 당연히 대표가 연락이 안 되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직원들한테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치. 직원들은 뭐라 그럴까요? 모른다.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있으면 해결될 것 같으니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자기 직장에 관한 직장 생활을 계속 연달아 한단 말이에요.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문자를 보냈겠지.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좀만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뭐 그럴 수도 그런 식으로 있어요. 뭐 좀 보낼 그럴 수도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돈이 남은 게 없으니까 월급도 못 줍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당장부터 뭐 찾고 뭐 그렇죠.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에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망갈 시간을 벌 수가 없죠.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어떻게 하든 본인이 도망가든 외국으로 나가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문자를 보통 남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자 오자마자 거기 있는 직원 중에서 본인은 가족들도 투자를 했거나 이런 직접 당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이런 문자 받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에 신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 신고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문제가 커질 때까지 직원들이 넉넉히 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기꾼들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내용 그 아래 보면요. 네. 대표가 김모 씨인데 42살이고요.
지난달 말까지 출근을 하고 여름 휴가 가셨대요. 그렇지. 8월 첫 주 휴가하고 나서 출근 안 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휴가 가신 다음에 안 돌아오신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미 날른 거죠. 회고로 날랐나? 처음부터. 왜냐? 사태가 안 좋아지는 건 누가 제일 빨리 알 수 있을까요? 사장이죠. 그렇죠. 보통 사장들은 한 달 빠르면 3개월, 6개월 이전 대부분 알아요. 왜냐? 만기 관리를 하잖아요. 네. 못 갚는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블루문 펀드에 보면요. 지금 현재 받은 돈이, 대출해준 돈이 576억 정도가 되고요. 피해자는 4,000명 정도. 그러면 소액 투자죠. 그쵸. 우리 전번에 했던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는 얘기가 다르죠. 거기는 최소 1억, 비싼 건 10억짜리도 있었고요. 자, 근데 블루문 펀드의 계좌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여기 기사에 보시면 전자결제 업체 페이게이트라는 회사가 눈치를 채고 회사의 정산을 정지시켰다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P2P 업체는 회사가 두 개가 있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통신 판매업, 또 하나는 연계대부 업체. 그럼 결국 온라인으로 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직접 안 하고 중간에 전자결제 업체를 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자결제 업체는 이 업체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업체의 온라인 결제를 대신해주고 있는데, 이거 눈치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계좌를 정지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를 늦었지만 챈 거죠. 네. 자, 여기 블루문 펀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나와요. 2018년 설립됐고요. 온라인 유통업자 등을 상대로 기초자산이 분유, 수산물, 마스크팩, 커피 선물, 세트, 그리고 골프웨어 등을 재고를 담보로 해서 투자자 자금을 모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러한 재고가 창고에 100억 원어치 쌓여 있어요. 1000억 원어치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투자금을 손해보면 이 담보 갖고 와서 우리가 팔면 돼요. 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소개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는 지금 제가 아직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칼럼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소비자 라이프라는 인터넷 그 사이트인데요. 7월 31일에 제가 쓴 글 제목이 이거예요. 동산담보대출 채권에 투자하셨나요? 두 개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블루문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반대, 기초자산의 성질이 반대가 부동산담보대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건 잘 알고 있죠. 근데 부동산담보대출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점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두 가지가 있죠. 뭐 감정평가든 공시 가격과 공시 가격. 시장 가격이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집을 구할 때처럼 이거는 공시 가격이 왜 이렇게 낮지? 또는 왜 이렇게 높지? 라는 판단할 근거가 있는데 동산은 그게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팔릴 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거의 다 팔리는 경험치가 있다라고 하면 동산을 담보로도 지금처럼 투자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은 P2P 업체잖아요. 네. 증권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증권회사가 동산담보대출로 증권 상품을 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돈육입니다. 돼지고기. 그렇죠. 왜냐? 돼지고기는 수급의 차이가 크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출 수입을 해요. 그리고 돈육이 돼지고기가 냉동 상태로 창고에 쌓여있다? 거의 다 팔려요. 어느 나라나. 그렇기 때문에 동산담보대출의 기초자산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유동성이죠. 두 번째는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 않아야 돼요. 돼지고기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특별한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돼지 콜레라 이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돼지고기 가격은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건 좀 다르죠. 닭고기 같은 거 한번 조리독화 한번 앞버리면 이제 왕창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자산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를 동산담보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 골드문은 최고예요. 분유, 수산물, 마스크팩, 커피 선물 세트, 예, 골프웨어. 분유, 수산물, 마스크팩, 커피 선물 세트, 골프웨어. 골프웨어는 좀 다른데요. 분유, 수산물, 마스크팩, 커피 선물 세트는 뭐가 있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골프웨어. 제가 이 글에도 똑같이 골프웨어를 썼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얘기할 때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골프 의류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 근데 회사가 잘 안 돼서 망했다. 근데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그러는데 이 골프 회사가 은행한테 그러는 거다. 아, 우리 회사는 망했지만 창고에 골프 의류가 10만 원짜리 의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100억 원어치 쌓여 있다. 그러니까 반값에 50억 원만 이거를 내가 현금으로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빚에서 까달라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은행에서 뭐라 그럴까요? 웃기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왜냐? 우리 똑같은 말씀 드렸잖아요. 지하철 지나다니 보면 골프웨어 90% 할인. 그렇죠. 그래도 안 팔린다고. 그러지. 이게 동산담보의 실체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언제 쓰레기가 될지 10%도 채 안 된다. 10%가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 쓰레기가 될지 모른다고요. 왜 동산담보대출이 이게 리스크가 크냐면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에 보관해야 돼. 무슨 얘기예요? 보관료가 된다. 그렇죠. 그게 정말 천문학적인 손이 된다고 해.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보관료로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산담보가 다 나쁜 거냐? 그렇진 않아요. 문제는 옥석이 있다는 거죠. 자, 금융감독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이상 징후를 파악했었다. 근데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 그래서 고발을 우리가 해서 그쪽에서 경찰 쪽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물었답니다. 네. 그러면 블루문 펀드는 언제 고발했습니까? 그랬더니 당국이 그랬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돌아버리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흔한 얘기예요. 네. 뭔가 담보로 잡고 있다고 투자자는 믿었어요. 믿고 있죠. 근데 사장이 도망갔어요. 그럼 대부분 경찰서에 신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뭐 담보를 잡아야지.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네, 한단 유치권을 말이에요. 행사해야죠. 그게 부동산이건 부동산이면 가갖고 현수막 붙이잖아요. 본 건물은 유치권의 대상으로서 아무도 드나들지 못한다. 존둘 때까지 이렇게 써놨잖아요. 동산담보는 창고 찾아간다고요. 이 물건을 못 빼나간다. 근데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돈육 말고 몇 가지의 동산 말고는 다 뭐라고요?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거 잡아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옛날에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안 갚으면 그러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 그 집이 뛰어가잖아요. 네. 뛰어가서 어떻게 해요? 돈 내놓으라고 뭐 하죠? 빚잔치를 하죠. 근데 돈을 내놓을 사람은 도망가고 가족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할까요?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비싸 그런 보이는 거예요? 물건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요, 제 생각입니다. 아, 이게 지금 얘기한 블루문만이 아니라는 게 지금 문제인데요. 네. 동산담보대출관에서 최근에 이제 드러나는 곳이 팝펀딩이라는 곳이 있고요. 넥펀이라는 곳도 있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곳은 사기, 어떤 곳은 사기 더하기 유사수신 관련돼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데 사기는 지금 같은 케이스잖아요. 허접한,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속이고 나서 가입했다. 속이고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P2P 업체가 유사수신이라는 거 왜 들어갈 수 있을까요? P2P가 유사수신에 들어가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다라고 해서 하지 않고 돌려막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투자한다는 곳에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아니요. 거겠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수신하고 관계. 그러니까 유사수신이 돈을 모은 거잖아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지금 모으죠. 말씀하신 거는 어떤 방법으로 자산을 불렸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고 유사수신은 별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수신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신은 금융회사가 돈 받으면 수신이에요. 근데 유사수신이라는 것은 수신과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신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잖아요. 휘발유, 유사휘발유. 휘발유가 유사하다가 아니라 휘발유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유사수신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태에서 P2P는 원래 통신 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같은 회사지만 연계 대부업체가 받아야 돼요. 연계 대부업체가 아닌 곳으로 사적으로 사장이 받았거나 통신 판매업자한테 송금을 했거나 금융회사가 사실 대부업도 연계 대부업이지만 금융회사로 돈을 붙이지 않은 모든 것이 유사수신인 거예요.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대요. P2P 업체 중에 240개를 전수조사하고 있대요. 네. 왜냐하면 법이 들어오거든요. 네. 온투법이라고. 뭐라고 보냈냐. 대출 채권에 관한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내라. 별거 아니죠. 당신들이 투자한답시고 돈 끌어 모아서 여기저기 빌려줬지 않냐. 그쵸. 그거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라 라고 했대요.
8월 26일까지 보내라고 했대요. 근데 이 기사가 나오는 이 시기에 이 당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며칠이죠? 8월 9일이죠. 이게 기사 나온 지는 8월 7일이니까요. 지금까지 감사 보고서를 낸 회사가 240개 중에 한 자릿수다. 10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금감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봐요. 대부분의 P2P는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첫 번째는 대부업체로 전환. P2P라고 써놨지만 니들 지금 장사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대부업체 아니야. 그러면 이제는 면허 자체가 P2P 면허 그거 없애고 그냥 대부업체로 전환하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폐업. 딴 방법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P2P 업체 폐업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P2P 업체가 폐업되면은 뭐 다 투자 먹는 빵이라고요, 빵. 근데 지금 폐업을 한다. 그럼 여기 투자하신 분들 가만히 있을까요? 특히 P2P 업체는요. 하지만 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죠. 좀 아픈 거 하고. P2P 업체가 특히 젊은 친구들이 지난 5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넣었습니다. 많이 했죠. 소액이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어르신들처럼 현수막 들고 데모할 거 아니죠. 뭐 할까요? 다 온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국 진짜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당부드린 건 그거였어요. P2P냐 동산담보대출이냐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못 가졌다. 무슨 얘기냐? P2P 업체하고 투자 자문회사하고 투자 운용사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우리는 다른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업체가 땡땡 펀드란 말을 써요. 펀딩, 팝 펀딩, 어네스트 펀드 다 펀드래. 그럼 어떻게 구별하죠? 고객 입장에서. 또 하나. 고객 입장에서. 예. 또 하나는 어디에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동산담보대출. 어디에 투자하는지 관심은 있지. 단지 그걸 제대로 투자를 안 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회사에 돈을 넣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넣는 기초자산에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지. 제일 안 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동산담보라고요? 어디다 넣는 거죠? 위험한데요? 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창고에 물건 쌓여 있는데 창고에 물건 쌓여 있는 게 100억 원어치라도 그게 1억에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아니, 주위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 옷 파는 거 보셨잖아요. 150% 세일. 그게 그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까지 경험이 있다면 안 넣으실 가능성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안내를 못 받고 그냥 동산담보대출 기존에 있던 거 뭐고 새로운 건데 우리나라 사람 새로운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투자 그리고 P2P 업체하고 투자 자문사, 투자 운용사하고 헛갈렸을 가능성도 있죠. 왜? 투자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요. 돈을 빌려주는 건데. 자기가 지금 뭘 한지도 모를걸요. 원금 그래도 지금 현재 원금 물어주겠다는 증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가 저저번 달에 옵티머스 얘기하면서 어디였죠? 한투가 70% 선지급했잖아요. 네. 디스커버리라는 것도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지금 기업은행과 관계가 있답니다. 아직 지금 이 사태가 가는 중이라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나오는데요. 네. 기업은행은 50% 선지급 지금 얘기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라도 주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빨리 꼬리를 자르려는 거죠. 자기네 금융회사의 면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걸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P2P든 아니면 뭐 사모펀드는 똑같아요. 네.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투자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관심도 없다. 투자자. 앞으로는 적어도 어떠한 단계가 생길 걸로 기대합니다. 사모펀드는 아마 몇 년 동안 힘을 못 쓸 거예요. 왜냐? 네. 은행들이 안 팔아줄 거니까. 투자 자문회사가 투자 운용사가 아무리 좋은 사모펀드 만들어도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은행에서 안 팔아주면 땡이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본인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솔직히 좀 관심을 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조언을 얻을 사람이 필요해요. 네이버도 한계가 있고 금융회사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적으로 이걸 자문해줄 그런 업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융투자
자문업도 있고 금융상품 자문업도 있지만 이게 독립된 산업이 못 되는 이유,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구조가 아니니까. 근데 그쵸.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기사도 약간 뭐 빅테크 협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핀테크랑 비슷하지만 약간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을 주고자 금융과 IT 기술이 접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우리가 웹이나 이런 걸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해외 주식도 투자도 그렇고 이러한 P2P 투자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알고 들어갔겠어요? 사실은 모바일 웹을 여러분이 쓰시는 거 안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안내가 되어 있고 투자하기도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고 세제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혜택까지도 제공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가다 보니까 이거를 안전하게 거르는 장치들이 계속 부족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정말 사기친 놈들은 일벌백계를 해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도록 뭔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에 8월 4일자 네이버로 우리은행 번호표 뽑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를 서로 협업하는 기술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은행에 가게 되면 이제 대기표 뽑고서 기다리는 게 되게 좀 그래요. 거시기해요. 시간이 많도 하고 요즘 비대면 요 시대에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 막 초점이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은 이거 불편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우리은행과 지금 네이버 앱이 서로 제휴를 맺어가지고 네이버의 지도에서 우리은행 지점을 검색하면 거기에 현재 대기 인원이 몇 명인지까지도 나오고 거기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내가 대기표까지도 거기서 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가가지고 내 업무를 보고 나오면은 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좀 편해지는구나. 좀 더 세상은 좀 더 편해지는 쪽으로도 가고 있구나라는 좋은 장점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전반부 시간에 이 나쁜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 좀 더 좋은 점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AI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 전용 스피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송금 이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의 AI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센터 업무를 자율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농협은행도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클라우드 활성화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도 네이버 라인과 합작사 설립해 인도네시아 디지털뱅크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금융회사들이 결국 협업 파트너로 네이버를 우선시하고 있거나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있는 젊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바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은행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서 뭔가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고 이것과 같은 어떤 포털 사이트, 플랫폼 안에 들어가 가지고 검색하고 편하게 이용하고자 한다라는 니즈를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금융과 서로 협업이 되면서 뭔가 좀 편리하게 뭔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여기에도 금융권이 이용하는 이유 중에는 거기에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어떤 상품이라든지 뭔가를 좀 끼워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할 테고 또 네이버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갈까를 고민을 할 때 그 틈새에서 이러한 것들 서로 가서 책임을 떠넘기기가 되게 쉽거든요. 네이버는 단순하게 우리는 소개만 했을 뿐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고 그 다음에 너무 IT적으로 너무 손쉽게 음성으로 전달하는 거, 이체하는 거 편리할 수는 있겠죠. 편리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스럽고 너무 편리한 것만 우리가 쫓다가 정말 좀 큰 어떤 낭패를 치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기사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우리 카메라 보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카메라 보면서 왜 자꾸 딴 데 보면서 얘기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단어가 되게 헷갈리는데요. 핀테크, 테크핀, 빅테크 뭐 이런 말 쓰고 있잖아요. 빅테크란 말은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큰 경우 네이버는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이버가 핀테크하면 빅테크입니다. 그리고 핀테크는 사실 테크미랑 비슷한데 금융회사가 IT 기술을 많이 붙이면 핀테크 그리고 테크핀은 기술회사가 금융을 붙이면
예, 테크핀인데 사실 구별이 이거는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스피커 부분은 아마 보안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죠. 우리 뭐 스피커 그럼 오케이 구글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건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내 목에다 칼을 대고 자 송금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해야지. 소금해줘야지. 그래. 아니 통장 내놓고 이체하라고 해도 그거는 강도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술 뒤에 받쳐줘야 되는 보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하고 우리은행하고 지금 하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 이 기술은 신기술도 아니죠. 요즘 그렇죠. 배달의 민족 같은 같은 시대에.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이렇게 뭐 주문을 하게 되면 안 기다리고 바로 받아오는 서비스. 자, 우리 예전에 큰 도서관에 바로바로 서비스 기억나세요? 주문을 도서관에? 해.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 내가 교보문 보면 교보문도 주문을 하고 내가 거기 찾아가서 가서 찾아가는 안 기다리고 바로 찾아오는 똑같은 서비스인 거죠. 자, 오픈뱅킹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지금 잠깐 체크해 봤는데요. 네. 아, 모르는 사이에 많이들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통계 지금 신문 기사에는요. 참여하고 계신 분이 4,096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플 깐 게 4,096만. 근데 여러 개 까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원수로 따지면 2,032만 명이랍니다. 무슨 얘기냐? 전국민의 반은 나타나는 직장인들은 거의 다. 왜? 은행이 가만히 안 냅뒀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등록 계좌가 있습니다. 등록 계좌라는 거는 오픈뱅킹 이용해가지고 어떤 계좌를 여신 건데 계좌는 6,588만 계좌래요. 그러면 1인당 보통 한 3개, 4개 정도 계좌를 갖고 계신 거죠. 나도 가지고 있으니까 몇 개. 예. 모르는 사이에 생활 속에 쑥 많이 들어왔다는 들어왔어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거 보면서 해외 주식 뭐 거래라든지 펀드 매입도 했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해외. 맞아요. 너무 쉽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증권회사 지금 엄청나게 살뜰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왜 수수료 굳이 물면서 거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플랫폼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기 시작하면 홍보를 엄청나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글쎄 이것도 한 몇 달 됐죠? 예, 이런 어떤 이벤트 다음에 보험회사 3분의 2로 줄고 증권회사 3분의 1 주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각 금융회사들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고 있을까? 왜냐? 지금 덩치를 키우지 않으면 먹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들을 하는 거죠. 지금 시중은행, 국민은행은 아직 안 나왔지만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또 어디 있어요? 기업은행 다 지금 난리예요. 사모펀드 때문에 난리나 뭐 네. 다른 것들 때문에 난리나. 그러면 고객들은 이상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무리를 하지? 그리고 지금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엄청 팔고 있어요. 후순위채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현금 만드는 거죠. 왜? 어떻게 하든 지금은 회사의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제가 막 구조 말씀드리잖아요. 그 은행의 그 지배 구조.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는 그쪽 사정이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뭐를 권하든 사실은 이것도 권하면 꼭 지금 하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정말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 그럼 해야지. 근데 내가 왔다 갔다 은행 들어갈 수 있으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 많은 것이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은행에서 권한 건지 문자가 와도 이게 국민은행에서 진짜 온 건지 사기치는 건지 알 길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걸 해야 되거나 큰 피해가 안 되는 세대는 괜찮아. 근데 지금 막 활발하게 경제생활 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거 또 하나의 서비스를 가입하면 더 혜택 보지 않을까는 조금 기다려 주시라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견해시니까.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판단에서는 뭐 얼리 어댑터도 있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안정화가 되고 나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금융이라는 것은 그렇게 서둘러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 것 같아요.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좀. 처음에 말씀드린 기사 P2P 얼리 어댑터들이 털리고 있죠 지금. 뭐 잘했으면은 처음에 해서 빨리 빠져나왔으면 했겠지. 왜 근데 이게 털리는 이유도 내가 볼 때는 그거 같아. 금융권에서 이렇게 전수 사고 들어간다니까 이 도망갈 놈들은 지금 얼른 도망가고 있든지. 240개 중에 뭐 살아남는 게 10개 안 될 거예요. 제가 항상 P2P 쪽은 똑같은 말씀 드렸잖아요. 기술이 없다 아직은. 대부업체가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너무 급하게 사람들이 기대하잖아. 무슨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치. 예. 근데 어떻게든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어떻게 되든 뭐 좀 정리되는데도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블루문 펀드 대표가 잠적한 거 기회로 해서 P2P 펀드에 대한 P2P 대출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P2P 요? P2P 투자? 네.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빅테크에 대한 협업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